안녕하십니까. BTM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련과 좌절, 역경을 겪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의 문제겠죠. 오늘은 시련과 좌절의 시간을 슬기롭게 이겨내신 라이프 멘토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명품 연기를 통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씬스틸러, 탤런트 이재용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선생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선생님을 제가 처음 뵀던 게 네. 붓다비 퀘스천이라는 대중 강연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모습을 뵌 적이 있거든요. 아, 예, 기억납니다. 네. 그 주계사 그 강당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때 조금 놀랐었거든요. 왜냐면은 탤런트께서 네. 낯익은 목소리로 구석에서 모자를 지그시 눌러 쓰시고 네. 손을 직접 드셔서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 역시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 자신의 실존이 도대체 뭔지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 갈증 때문에 그 강연장을 찾아서 그렇게 질문까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날 선생님을 딱 한눈에 알아보고 나중에 언젠가 좋은 자리가 있다면 한번 그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바로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부처님이 인연법 때문에 만나는. 예. 네. 선생님께서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불자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저희 불교TV의 가피에도 한번 출연하셨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양심에 걸고 맹세를 하자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불자는 아닙니다. 네. 다만 수행이 왜 필요한가, 그거는 요즘 들어서 절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행을 내가 합니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공기를 마시듯 물을 마시듯 이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겠다. 네. 예, 그걸 절감하다 보니까 뭐 길을 가다가도 제 마음을 살펴보기도 하고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갖다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0년 넘는 연기 생활을 통해서 아주 이제는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각인되고 있는 그런 배우신데 그 연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얘기, 또 오늘 들려주실 수행의 얘기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전대미문에 아주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전 국민, 나아가선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힘든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맞닥뜨린 하루하루 공부의 과제인 것처럼 여러분들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보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한 80년대만 해도 딸을 두신 어머님들께서 사윗감 기피 대상 1호로 생각하시던 그런 직업군을 저는 선택을 해서 여태 걸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 같이 연기하던 동료들은 주식이 거의 그 라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때울 수 없으니까 어떤 때는 라면이 물리다 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야, 너 라면을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혹시 없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늘 영양실조와 그리고 이제 궁핍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연극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서 그 힘든 세월도 그런 열정으로 대신해서 겪어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힘든 연기자의 길만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부업을 해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힘든 현실을 극복해가면서 연기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학 결심은 현지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저는 어느 날 밤 제가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슬하에서 부모님께 폐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술을 먹고 밤에 머리를 깎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올라오게 되지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남포동 뒷골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연극에 대한 꿈은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술뿐이라서 그 시절 저는 매일 술에 젖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건강도 놓치게 되고 제 정신도 상당히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포동에서 제가 대학 때 다니던 살고 있던 하숙집 주인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사실은 제 일본 유학을 결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행색이 말이 아니다. 너 이대로 더 살다가는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고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 너 빨리 몸과 마음을 추스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 주신 곳이 그 형님의 아내 되시는 분, 형수님께서 다니시던 절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빨리 추스려 봐야겠다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형님의 제안을 수락을 하고 그 절을 찾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절이 바로 지금 현재 저희 은사 스님이 계시는 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산에 조금 외진되어 있는 시골 집이었는데 거기 군부를 떼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첫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여기에 온 거는 좋은데 내가 대신에 그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자네가 자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첫날 밤에 군부를 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는 제가 스스로 방을 데우고 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 이튿날이 돼서 이제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절 마당을 쓸고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한 단을 해오고 쌀을 씻게 됩니다. 제가 쌀을 씻는 도중에 아무래도 손길이 서툴다 보니까 쌀알 몇 알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네, 그 쌀알 한 알이 만들어지기까지 중생들의 많은 농부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혹시 알고 있는가 이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우리 쉽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입맛이 없으면 밥을 남겨서 버리기도 하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그 고뇌의 시간들 그리고 힘든 노동이 제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정리돼서 와닿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편히 몸을 누이는 집,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움 끝에 얻어지는 것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저는 자그마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세상은 모든 것에 서로 의지해서 서로를 도우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공양을 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밥을 지어서 스님께 이제 그 공양을 올리러 밥상을 들고 마루창에 올라가는데
그 마루 석가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키가 큰 제가 아무리 허리를 숙여도 그 지나가는 석가래에 머리를 쿵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방 안에서 스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숙여라. 아직 멀었다. 근데 사실 아침에 이렇게 잠이 깨가지고 이제 어딘가 부딪히거나 발을 찍거나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섣부르게 짜증을 냈다가 갑자기 좀 전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뒤통수를 툭 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내세우고 살았던 그 제 과거가 갑자기 파노라처럼 확 지나가면서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그 밥상을 들고서 그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또 문지방에 머리를 또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멀었다 하니 그 순간에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서 제가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라고 여겼던 과거의 모든 행태들이 정작 내 것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그렇게 여길 수 없는 남으로부터 주워 듣거나 남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저한테 잠시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왔던 것들을 저는 그걸 갖다가 제 것이라 붙들고 거기에 연연하면서 저의 아상을 굉장히 두텁게 해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세속에 미련이 많아서 저를 내려와서 배우의 삶을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꾸려가는 와중에 제가 정신병원에서 제안을 받는 게 정신병원 환자들을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병원에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환자들 대상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정신병원이 그 스스로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난 그 환자분들은 되게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족들이라든지 친지 이런 인연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거기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를 못할 정도로 중증의 환자분들을 갖다가 뵙게 됐는데 그분들은 매일 그들에게 투여되는 약을 먹고 이 언어 기능도 상실을 한 채 또 인지 기능도 상실을 한 채 벽만 바라본다든지 계속 침을 흘린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철창기에 계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지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인간이란 게 도대체 뭐지? 인지 능력이 사라진 인간이란 거는 그냥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세상 전체 또 사람이란 문제, 사람의 실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선배의 도움으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연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하면서 제 삶에 전환점이 생기게 되죠. 물론 경제적인 삶도 나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하는 그런 덕분에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사는가 했습니다마는 제게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배우가 거의 모든 작품에서
자연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배역 속의 인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을 살다 보면은 배역으로 한 두세 작품을 하게 되면은 작품에서 걸어 나오면 자연인 저로서 이 현실에 적응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술에 의존하게 되고 또 담배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제 삶이 이렇게 황폐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공공함이 닥치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힘든 세월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초로 제 생애 전환점이 되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의 포인트를 마련해 주셨던 스승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님께 어느 날 역시 술이 취해서 힘들게 구원의 신호를 보냅니다. 스승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힘드니? 더 힘들어라. 무쇠는 불 속에서 달구어지고 또 망치로 두들겨져야지 무쇠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그때 제가 술이 번쩍 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란 걸 어려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힘들어하게 되면은 이걸 넘어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일이 끊어지고 더불어서 소속됐던 회사와 법적인 분쟁도 갖고 또 생활비 마련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저한테 이제 끝없는 고민을 안겨줬고 저는 밤잠을 잘 수 없어서 거의 3, 4개월을 뜬 눈으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가지고 불과 2달 사이에 저는 13kg가 체중이 빠지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또다시 제 은사님께 구원의 말씀을 청하러 부산을 내려갑니다. 스승님, 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죽기 하루 전에 날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가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그분이 신통이라도 발휘해서 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바랐는데 죽기 하루 전에 찾아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이제 고뇌에 빠져서 밤을 지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고통을 인지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마음인데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물건이고 어떤 작용을 하길래 내가 이토록 힘들어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인지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다는 걸 그때서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저는 이제 스님께서 전해주신 그 수행 방법이죠. 진언을 계속 외우면서 역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함께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언을 외우면서 그 고통을 벗어날 방법, 지혜를 얻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정말 재미난 것은 제가 하루 2시간씩의 수행에 이렇게 몰입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제가
문제라고 벽이라고 쌓고 있던 그 힘든 그 마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 고뇌하던 그 마음자리에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제 생각 또 수행을 하는 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들어앉자 고뇌의 부피가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마음 안에서 생겨나고 마음 안에서 펼쳐지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문제가 되거나 고통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을 수행 쪽으로 옮겨놔야겠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생각되어지던 문제들을 갖다가 눈앞에서 직접 끌어내놓고 보게 되면은 이것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구나. 이것은 단지 생각이구나. 그리고 고통의 감정이란 것도 이 생각에 뒤따르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구나.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금방 해결되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제 태도가 바뀌면서 제 마음속에는 일종의 근육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근육이냐? 아무리 힘든 문제도 이것이 생각으로 떠올랐다가 뿌리 없이 사라지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네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단순한 사실로 인지되거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발견 혹은 작은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그동안의 진원 수행이나 혹은 제 마음을 살피는 지관법 수행이죠. 예.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 경험했었던 마음 작용에 대한 조그만 이해가 그 바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히 가볍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한테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란한 마음, 그 중에는 불안과 더 넘는 걱정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생각이 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우리는 거기에 끄달려서 밖에 있는 대상으로 마음이 쫓아나가면은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데 굉장히 혼선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인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수행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 힘든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윗바사나 진원 수행이든지 염불이든지 뭐든 좋습니다.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두려움이나 무서움 이런 마음들을 올바로 살펴주고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서 온갖 번뇌가 찾아오고 온갖 인연이 찾아오고 또 삼라만상이 또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인지된 문제는 마음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게 부처님 법이구나 하는 걸 요즘 저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 두려움으로만 공포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고요 속에 이렇게 잠시 내버려두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신 후에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수행의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혜가 나타나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세월을 겪으시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그 문제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인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육을 튼튼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던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 실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쩌면 그 비합리적인 얘기라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수행을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마음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로 그 현실 안에서 그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마음 안에서 비춰지는 것이고, 내 마음 안이 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내가 경험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 내 안이 시끄러우면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도 시끄럽게 전개되고, 내 마음 안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그것이 비춰진 현실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서툰 말씀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더 목소리가 이렇게 명료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연극을 하셔서 그런지 발성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발성 공부는 뭐 평생 걸리는 일이라 가지고 부끄럽습니다. 학생들 강의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네. 강의를 많이 하셨었나요? 생계를 위해서 학원에서 이제 입시생들도 가르쳤고, 그리고 5군데 대학에서 또 이제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사이코 드라마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나온 어떤 정말 지옥을 보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뭐 이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맞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를 자꾸 바깥에만 투사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든지 수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이나 감정은 사실 뭐 윗바사나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 이제 관찰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뿌리 없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 생각에 의해서 또 앞에 생각들은 흔적 없이 지워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많은 것들이 뿌리 없이 생겨났다가 뿌리 없이 사라지는데,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들, 화라든지 상처를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그런 면에서 수행이라는 거는 참 명약이다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시지 않습니까? 부산의 명문대. 부산대학교 철학과를 부산대 나왔습니다. 철학과 졸업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철학과 특별히 가신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 전지를 24권을 기억하는데 일주일 만에 독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펼쳐지는 지옥이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펼치는 그 어마무시한 지옥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란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졌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광주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광주에 계시던 선교사분들이 가져온 사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광주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이 그대로 이제 찍힌 사진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이
인간이란 게 도대체 뭐지라는 그 깊은 어떤 의심, 네. 예, 궁금증 이런 것들을 저 안에 깊이 이제 잠재돼 있게 하다가 원래는 제가 심리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마침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심리학은 그 철학의 한 범주니까 철학을 네가 전공 한번 해보면은 많은 네 궁금증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제가 철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막상 또 철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에 가서는 연극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철학과 미학, 그다음에 뭐 연극까지 어떻게 글쎄. 보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이런 학문들을 계속 해나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전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연극은 인간학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도 역시 다루고 하는데 철학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모든 우주의 근본을 그때 묻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철학이 이제 연기를 갖다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여지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제가 철학을 전공할 수 있었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또 연극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후회 않고 대단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철학을 공부하신 게 연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 건가요? 엄청 됐습니다. 제 철학이란 게 뭐 다른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사유의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네.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다음에 그들이 놓여지는 환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문학적인 어떤 시선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특히나 이제 철학에서 그 방법론적으로 네. 인간을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이런 많은 사유들이 사실 작품을 분석하거나 인물 분석하거나 캐릭터를 갖다 이렇게 완성하는데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연기하시는 분들이 네. 그 어떤 역할에 몰입을 해갖고 그 캐릭터에 이렇게 몰입해서 연기를 한참 하시고 나면 거기서 이렇게 다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듣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수십 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연기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1년이면 저희가 이제 배역으로 사는 날짜가 자연인으로 사는 날보다 몇 배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배역으로 예를 들어서 10달을 살았다 그러면 자연인으로 사는 거는 2달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이제 개성이 뭐지?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같은 거 네, 이런 네. 것들이 배역을 너무 많이 맡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배우들이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뭐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공황증 같은 정신적인 그런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존적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저 역시도 알코올에 엄청 기댔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 영화 친구에서 네,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네, 친구에서 그 배우 유호성 씨를 앞에 딱 놓고 네. 얼굴에 칼을 딱 대고 아주 그 섬뜩한 눈빛으로 연기하시던 모습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역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네. 사실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원래 본인이 가졌던 자연인 이재용과 연기 속에서 역할을 했던 그 캐릭터와의 그 충돌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보면 되겠죠.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극성의 충돌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이제 황폐한 어떤 캐릭터를 갖다 연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회적인 연구, 인간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입장에서 또 사회를 원망하거나 사회의 그 구조의 부조리 이런 거 모순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따르는 분노 이런 것들을 또 제 개인적인 것으로 이렇게 또 전환시키고 하다 보면은 사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 네. 그 연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겪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네. 수행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아상이라고 그러죠. 네. 예. 예, 제가 배역을 만든다는 거는 하나의 아상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행위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자연인으로서 제가 실제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라는 존재는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면은 제 몸은 유지가 되지 않고 하루에 거의 80만 개의 세포가 끊임없이 윤회를 일으키는 몸뚱아리고 그다음에 생각이란 것은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생각이란 것이 뭐 붙었다가 쓸데없는 데 집착하다가 사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뭐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라는 존재도 사실은 생각을 함으로써 저를 인지하니까 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굳이 내가 나를 갖다가 자연인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뭐 집착을 해갖고 뭐 정체성의 혼란 이렇게 그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네. 깨닫게 됐죠. 아까 강연에서도 진원 수행도 말씀해 주셨고 위파사나 수행도 말씀해 주셨고 네. 또 티베트 뭐 이런 명상 수행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정도를 말씀하실 정도의 어떤 수행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수행의 단계를 다 밟아가면서 지금까지 수행의 이 단계를 계속 높여오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거는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처음에 이제 진원 수행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진원에만 이렇게 계속 매달리다 보면은 그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불법에 대한 그 이성적인 측면의 어떤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갈증 보니까 같은 것들이 갈증이 올 수 있죠.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불경이라든지 불교 이론에 천착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제 스님들과 인연을 통해서 수행법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이렇게 일상생활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소개받은 게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이 마음이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또 위파사나 수행이었고 또 이제 밀교 수행의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 그 뿌리와 연관성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티베트 밀교 스님들과 또 교류가 있다 보니까 티베트 밀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천착하게 되고 뭐 그냥 호기심이 배우로서 호기심인데 수행에도 이렇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작년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네. 그 다큐멘터리에서 어머니에게서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실천하셨던 어머니의 자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셨다 이런 말씀도 제가 하시는 걸 봤어요. 저희 모친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게 자비였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릴 때는 거리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바보들을 이렇게 오신다든지 그러면은 결국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면은 집안으로 들여서 그분들을 갖다가 마당에 물을 데워 갖고 씻겨 가지고 아버님 속옷까지 다 해서 겉옷까지 한 벌 다 입혀서 밥을 지어서 한 상을 먹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들고 온 깡통이나 이런 데다가 따뜻한 밥과 잔을 넣어 가지고 용돈까지 쥐어 갖고 이렇게 보내더니 어릴 때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었는데 크면서 그게 저한테 제 어떤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쌓는데 그 굉장히 큰 걸음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갖고 계신데 평소 성격은 어떠십니까? 평소 성격이 글쎄요. 전 되게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뉴스, 신문에 보도된 미담,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스스럼 없이 그냥 눈물 흘리고 네. 하다못해서 뭐 고양이하고 개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독거리면서 잘 지낸 것만 봐도 야, 짐승들이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네. 예, 좀 눈물 많은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아, 그렇습니까? 평소 TV를 통해서 연기자로만 저희가 만났었는데 사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연기자가 아닌 어떤 진솔한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과분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설법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가르침을 남기신 경전이 바로 유교경입니다. 유교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흐트러진 마음은 두렵기가 맹수나 독사보다 더해서 큰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도 그것에 비할 바 못된다. 즉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면 치솟는 불길보다도 더 무섭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 좌절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부적인 상황보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흐트러진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단속하고 마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